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국의 선수들 이미 선수촌에 입촌했고요. 정상들도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방카는 폐막식에,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은 개막식에 오는 것이 확정되면서 평창은 시작 전부터 전 세계의 이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화와 화합의 장은 마련이 됐습니다.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우리 몫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펜스 미국 부통령, 또 중국의 상무위원 잇따라 만나고요. 스위스, 독일, 폴란드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평창올림픽이 북핵 문제, 또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계기가 될지, 아니면 그저 문제를 잠시 미뤄두는 이벤트로 끝날지는 앞으로 며칠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한파도 풀린다는데 우리의 여러 걱정거리들도 함께 시원하게 풀려나가기를 바라면서 목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 첫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열병식의 또 다른 메시지입니다. 우리 개막식 전날. 네. 열병식 결국은 열립니다. 네, 북한에서 열리는 행사죠. 북한의 건군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인데 평창을 계기로 한 화해의 제스처와는 다른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래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평양 김일성 광장에 병력을 포함한 5만여 명이 집결을 하고요. 카드 섹션을 펼친다고 하네요. 또 전투기, 전차 등 각종 위협적인 무기들도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하고요. 예. 특히 전략 미사일의 등장 여부가 관심이죠. ICBM급 또 SLBM급 미사일이 동원돼서 또다시 핵무력을 과시한다면 평창의 화해 분위기와는 달리 한반도 안팎이 싸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김여정까지 우리나라를 찾는 상황이고, 또 오늘 예술단 공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축제 마당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너무 관심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열병식 쪽으로. 네. 이게 좀 당혹스러운 모습이 연출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되는 화해 분위기가 또 이거 결국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 때문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를 의식해서인지 북한은 주요 외신들을 열병식 행사에 초청했다가 갑자기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외 과시용 행사가 아니라 자기네들끼리의 내부 행사다. 그렇게 의미를 묶어두려드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죠. 그래요. 예. 모처럼 조성된 대화 분위기입니다. 찬물 끼얹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금 북한도 좀 조심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태극 선수단의 첫 출전입니다. 평창올림픽 개막은 내일인데 네. 경기는 오늘부터라면서요. 네, 일부 경기가 개막전부터 펼쳐지는데요. 우리 선수단의 첫 경기가 바로 컬링입니다. 그 얼음 위에 큰 돌을 미끄러뜨려서 표적 안에 넣는 경기인데요. 맞아요. 그 돌을 스톤이라고 하는데 표적 안에 넣기도 하고 상대팀 스톤을 밀어내기도 하면서 최종 승자를 가리는 경기입니다. 잠시 뒤에 오전 9시 강릉 컬링센터에서 열리거든요. 우리나라의 장혜지, 이기정 혼성 2인조가 핀란드 팀과 예선 1차전을 치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4년 전 소치 동계올림픽 때 컬링 종목에서 첫 출전했거든요. 당시에 러시아, 미국을 물리치면서 선전을 했어요. 이번에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시라고요? 네. 1시간 반밖에 안 남았네요. 네. 그래, 첫 경기 컬링 기대하시고요.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더 볼까요? 네, 고현정의 리턴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젯밤부터 배우 고현정 씨가 계속 실시간 검색어에 있더라고요. 고현정 씨가 리턴이라는 드라마에서 리턴,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난달 17일 시작된 SBS 수목 들어왔는데요. 주연 배우인 고현정 씨하고 제작진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하네요. 결국 고 씨가 지난 5일 촬영장을 돌연 떠나면서 돌아오지 않았고요. 그 과정에서 폭행설도 제기가 된 고현정 상태입니다. 씨가 PD를 폭행했다, 이런 폭행설인 거죠, 지금? 네. SBS 측은 배우와 제작진이 더 이상 함께 작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고현정 씨 소속사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드라마의 특성상 어떤 한 사람의 문제라면 그 한 사람이 빠진 것이 당연하다.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돌아갔네요. 진짜 리턴이 됐네요. 네. 예,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 대통령의 개헌 드라이브로 다시 국회 개헌 논의가 불붙는 모양새지만 국회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고 대통령도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고 심각한 도전입니다. 예, 지금 나간 인서트는 개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만 이 개헌 못지않게 어제 오후부터 국회 상황이 좀 긴박하게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요, 오늘부터 무기한으로 국회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하기로 한 거죠. 예, 지난 6일에 권성동 의원,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사퇴하라 이러면서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상임위를 퇴장한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 여러분 잘 아시죠?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와중에 사건 담당 검사가 폭로를 한 겁니다. 지검장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 권성동 의원이 불편해하니 권 의원 이름 들어간 증거 목록은 삭제하라라는 압력을 받았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자 여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일단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유한국당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개헌 이슈 비롯해서 이 임시국회 파행 문제까지 이분의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겠습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결을 해보죠. 김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예, 오늘부터 상임위 보이콧, 이거 전부 다 빠지시는 거예요? 상임위 보이콧을 예. 자유한국당이 상임위 보이콧을 시작한 게 아니라 집권당 민주당이 그저께 지난 이틀 전에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보이콧한 거예요. 퇴장을 했죠. 예.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 이렇게 최종 심사가 이루어지고 국회 본회의로 상정시키지 못하면은 나머지 상임위들은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이 상황을 예. 저희 자유한국당은 정말 위중한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예. 그렇게 민생 처리 법안이 중요하고 또 국민들 생명 안전 재난에 대비하는 법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사위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시켜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많이 하자고 주장하면서 저희 자유한국당도 얼마나 거기에 대한 깊은 판단을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올해 2018년도는 자유한국당이 새해 백두부터 이번 국회 개회식날은 보통 개회만 하고 국회 의장 인사말만 하고 끝나요. 그렇지만은 자유한국당은 2018년도부터는 법사위가 우선제적으로 개회식 날도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했는데. 한 60건을 처리하 이렇게 성의를 보이고 있는데 집권당이 이렇게 걷어차고 나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걷어차고 나가는 경우가 어디 있겠느냐. 그럼 지금 권성동 의원한테 법사위원장직 일단 내려놓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게 무리하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안미현 검사의 예. 지금 이제 검찰 내부의 문제는 이제 검찰 조직에서 또 충분한 조사와 또 검증을 통해 가지고 예. 진짜 수사에 예압이 있다든지 청탁이 있었다면은, 그리고 수사의 업무 방해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당연히 그 대상은 지고화를 막론하고 법적인 또 처벌까지도 받아야 되겠죠. 예. 근데 아직 안미현 검사의 폭로가 그 한 사람의 아직까지는 주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주장을 가지고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의 법적인 위원장을 갖다가 내려놔라. 주장만 가지고 이럴 수 있느냐. 그렇다고 나가버리는 것은 한마디로 집권당 민주당이 이걸 정쟁을 유발시켜버린 겁니다. 정쟁으로 만들어버렸다. 자, 그런데요. 그 결과를 가지고 예. 도대체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강원랜드 청탁과 취업 관련해가지고 진짜 청탁한 그 정황이 이루어졌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저희들도 협조를 해야죠. 자, 근데 김원내 대표님, 지금 이제 권 의원이 억울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수사를 해보면 알겠죠. 권 의원이 억울한 걸 수도 있고 안 검사가 무리한 주장을 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법사위에는 검찰개혁 관련해서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의심을 받고 있는 법사위원장, 검사와 어떤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야, 검찰과.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법사위원장이 방망이를 쥐고선 이 법안들을 처리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신뢰하겠는가?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 의혹 부분이 말끔히 해소될 때까지는 일단 내려놓으셔라.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민주당 주장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저도 상대인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이렇게 공격하고 탓하면 안 됩니다. 저 상대이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작년에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총선 당시에 예? 상대 후보 그러니까 같이 후보 무마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용을 지출했다는 그런 고발이 이루어졌고 그런 사실 때문에 검찰 수사가 상당한 오랜 기간 유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내려놔라고 이렇게 우리는 정치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어요. 원내대표 자리보다 이건 법사위원장 자리이기 때문에 방망이를 가지고서 의결을 해야 되는 그 자리가 훨씬 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위원장들 제가 구체적으로 그분들의 신상 문제까지 이야기하면서 거론하지 않지만은 예. 그 소관 상임위의 중요한 부분은 대한민국 16개 상임위 어떤 상임위 더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국민생활, 경제, 국가, 안보, 통일. 물론이죠. 모든 문제. 원내대표님, 근데 그 상임위 활동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게 지금 그 국회 윤리규범에 있지 않습니까? 그 윤리규범이라는 것은 예. 가령 기업하는 사람들이 예. 정무위원회에서 금감이나 금융위원이라든지 이런 경제통화정책에 직접 관여하고 어떤 그런 부분은 상임위 배정 단계에서부터 배제되는 게 맞아요. 예. 그럼 법사위는 법조인들이 거의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 법을 전문적으로 경험하신 부분이나 또 이런 법조인들이 들어가서 그 법의 개선이라든지 16개 상임위에서 법안이 올라온 부분을 법 자구 체계까지 면밀하게 심사하는 게 바로 법조인이기 때문에 법사위에 그 사람들을 어느 당이든 우선 배정이 물론이죠. 그러니까 법조인이 거기에 들어갔다고 해서 지금 배제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저 이야기도 좀 들어보십시오. 예. 그건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인데 검찰 출신이고 법조인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자의 한 사람의 폭로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예. 법사위원장 어렵게 선출된 법사위원장이 직을 중단하고 그냥 그 상황이 결정될 때까지 그 조사나 또 수사까지 재판까지 결정날 때까지 하면은 알겠습니다. 아무도 법사위원장을 못 맡죠. 한 사람의 의혹만으로 이거를 내려놓을 정도로 지금 중하지 않다라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판단이세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은 없고요. 지금 중하다면 내려놓으셔야 되는 건데 지금 아니죠. 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갈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저 이야기를 정확히 듣고 말씀. 정확하게 말씀 주십시오. 예, 2017년 12월 13일 예. 그 폭로한 안미연 검사가 예.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에도 권성동 의원의 혐의를 찾아볼 수 없다고 적시해놨어요. 그렇게 적시해놓고 이제 와서 예압이 있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개변을 늘어놓는 그 저희가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그 폭로가 있으니까 바로 민주당에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원장 사퇴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문 걷어 차버리고 예. 나가버리고 자. 이게 저희들은 상당한 업무와 또 뭔가 이상한 하여튼 부분이 많아요. 음모도 좀 느끼세요? 음모의 기운 같은 걸 느끼세요? 저는 민주당에 이거는 상당히 그렇게 검찰 내부에서 예. 여성 성희롱이나 예. 성폭행에 의한 문제는 이건 발본색은 돼요. 어떤 예, 경우든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이죠. 그렇지만은 그런 처절한 애침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그 애침을 이용하고 악용해가지고 정쟁을 유발시켜가지고 상대당의 정치적 공격을 삼는 수단으로 만들어져 버리면은 이거는 그 당사자 폭로한 안미연 검사를 저희들은 탓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억울한 문제가 있다면 검찰 내부에서 반드시 밝혀내야죠. 다만 그걸 이용해서 이 올림픽 내일이면 올림픽 개최되는데 그 집권당이 이 국회라는 공간에서 정쟁을 만들어요? 그건 알겠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해 주셔야죠.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그렇다. 그러면 예. 당연히 김성태 원내대표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건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하더라도 특검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한번 실시해보자. 이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자, 좋아요. 어떤 사안이든 예. 그럼 저희들 같은 경우도 제천 하계 참사 무려 29명의 무고한 이 목숨이 초동대처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해가지고 예. 생명을 이렇게 앗아가 버렸어요. 제천 참사. 이런 부분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밝혀내자. 그래도 민주당은 응해주지 않아요. 어느 한 정당의 입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안미연 검사의 폭로가 있다고 해가지고 검찰 내부적인 조사나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국회가 어떤 사안마다 바로 국정조사로 들어가 버리면 대한민국 국회는
일상적인 알겠습니다. 어떤 법안이라든지 부정적으로 보시는군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안미연 검사의 이번 폭로 말고도 실제로 수많은 청탁자들의 메모까지도 압수가 됐지만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만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마무리됐던 과거도 있기 때문에 과연 검찰만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게 사실은 뭐 여당의 시각 말고 국민들 시각도 사실은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미연 검사는 수사 당시에도 국가인권위원회와 예. 그리고 당청의 진정서가 접수될 정도로 피의자 참고인을 무차별적으로 소환해서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 장본인이에요. 제가 그분을 뭐 그렇게 이렇게 탓하고 뭐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먼지털이식으로 그럼 자유한국당을 공격했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자유한국당을 공격했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지금. 근데 먼지털이식으로 그럼 모든 당을 다 샅샅이 수사했다라면 그거는 국민들한테 뭐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강원랜드 수사와 관련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국가인권회와 당청에 이렇게 진정서가 그때 당시에 접수될 정도로 예.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그 피의자들이라든지 예. 참고인을 예. 정말 전방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소환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억울한 사람도 있단 말씀이세요. 정말 이 안면 검사의 수사 의지는 대단한 겁니다. 또 제가 오늘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밝히는 것은 예. 이 강원랜드 청탁 의혹 수사를 안면 검사 혼자서 한 게 아니에요. 예. 순천지검에 14명 검사들 중에 6명이 투입해서 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구속, 불구속, 이 수사 결과에 대한 품신도 그 6명에 다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어떻게 왜 하나만 듣고 한 사람 말만 듣고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까? 그 사이에 지금 음모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떤 짬짬이 같은? 저는 민주당 안면 검사의 폭로에 대해서는 여성으로서 당한 그런 수치감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면은 그 주장에 대해서는 존중해줘야 돼요. 그걸 개선하기 위한 그 조직 내부의 핵심과 변화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대신 그 주장에 대해서 외부로 연결될 때는 뭔가 철저한 조직 내부에서 조사와 수사로서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외부에 청탁됐다는 것은 거기서 밝혀야 될 문제를 가지고 왜 정치권에서 먼저 국정조사하자. 소관 상임위 걷어차고 집권당이 나와버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정쟁으로 이끌어지죠. 그 책임이 자유한국당에 있습니까? 민주당에 있습니까?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개헌 얘기해야 되는데요. 한 번 더 개헌으로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간에서는요. 네. 김여정의 깜짝 박람. 요거 행간 좀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지 않아도 준비를 했는데요. 왜냐하면요. 예. 우상호 의원이 며칠 전에 나왔을 때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오면은 김여정이 오기는 어렵다. 이게 상식적으로는 그렇다. 네, 외교적으로. 맞아요. 그분이 또 외교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그걸 깨면서 지금 온 거거든요. 상당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초부터 김여정 그 중앙위 제1부부장이 올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예. 언론계에서도 그렇고 정가에서도 그렇고. 예. 그럴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있습니다. 에이 설마. 맞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최룡해 정도는 모르겠는데 김여정이. 김여정을 보낼 일은 없을 거야. 지금 우상호 의원 얘기했지만 다 그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아니 그리고 김영남 위원장이 안 오겠다고 했으면 또 모르는데 지금 수반인 김영남이 오기로 했는데 김여정이 또 이건 사실 외교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이 누구냐. 김정은 지금 위원장의 여동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4년 사망한 김영희 씨 사이에서 고영희 씨 사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해서 그다음에 그 김여정 씨를 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막내 여동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사실은 김정남 같은 경우는 성혜림이 네, 맞아요. 어머니였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달라요. 김여정은 어머니가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권력을 승계받고 난 다음에 김여정이 비서 역할까지 사실은 맞아요. 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유일하게 김 위원장한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런 여동생을 남쪽으로 보낸다 하니까 지금 전 세계가 뭐 우리뿐 아니라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요. 김여정 부부장입니다. 직함은 부부장의 깜짝 방남.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김정은 위원장 빼고 다 온다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그럼 대표단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대표단에 누가 올 것이냐 이게 최대 관심사였는데요. 청와대는 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 기대에 맞게 헌법상 국가 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이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오기로 한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면은 뭐 의전상 거의 최고 수준에 있는 사람이 오는 거니까 됐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백두혈통인 김정은 위원장 여동생까지 보낸다?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 빼곤 다 온 거 아니겠습니까? 최휘 이 사람은 북한의 체육 분야 총책임지는 인물. 네. 그렇죠. 북한 대표단 면면을 봐도 이번이 거의 최고위급으로 꾸려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 위원장은 북한 최고 권력기구인 국무위원회 직속기구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예. 그리고 두 차례나 방남을 한 적이 있어요. 예. 2000년과 2002년. 그리고 리성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뭐 두말할 설명이 필요 없죠. 남북 고위급 회담 단장을 맡아서 지금까지 맞아요. 이제 남북 리선건.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쯤 되면 김정은 위원장 빼고 다 온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메신저가 곧 메시지다입니다. 김여정이 지금 이제 메신저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메신저가 곧 메시지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그 건데요. 메신저가 무슨 메시지를 담아올 것인가 오늘 아침 많은 신문들의 제목이던데 김성환 씨 보기에는 그냥 메신저 그 자체가 메시지다. 그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얼마 전에 아랍에미리트 특사로 임정석 비서실장이 갔었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난리가 났죠. 예. 왜 난리가 났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갔기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청와대 수석, 외교부 관리, 국방부 장관, 여당 중진위원까지 다 줄줄이 있는데 왜 하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갔느냐. 이거 캐다 보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네요. 바로 메신저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협상 벌일 때 바로 그 메신저를 누구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협상의 급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김여정은 지금 어떤 상징성을 띠고 어떤 메시지를 띠고 온 메신저일까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나 대신에 제일 상징적인 인물로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나는 못 가지만. 그가 한 말이 곧 내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누굴까? 이걸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여동생이었다. 이런 겁니다. 내가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일부러 고른 거다. 그렇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일부러 그걸 피하고 싶었으면은 더 그럼 낮은 사람을 보내는 거고. 그러니까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있다. 이런 신호를 보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제비 한 마리가 봄을 만들진 않는다입니다. 너무 앞서 나가진 말아라 이런 말 같아요. 네, 맞아요.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근데 그 제비가 다 봄을 몰고 오는 건 아니에요. 저 멀리 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관계 개선 의지 다 좋고 김여정 오는 것도 다 좋긴 한데요. 그런데 북미 접촉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멀리서 오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서 오는 봄을 지금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서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인 같으세요. 멀리서 오는 봄과 제비 이야기.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설마 했던 김여정이 정말 어떻게 오게 된 겁니까? 막전 막후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신 분 계시는데요. 오늘 요 얘기는요. 권영철 선임 기자가 2부에서 조금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뭐 이런 것 통해서 좀 취재를 했다는데 2부에 함께 하시죠.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성남시가 택지를 개발해서 얻은 수익 1,822억 원을 성남 시민들에게 배당하겠다. 이재명 성남시장이요. 또 파격적인 안을 하나 내놨습니다.
1822억 원을 성남시민 수로 나누면은 1인당 한 18만 원 됩니다. 예. 이걸 나눠주자 현금으로. 상품권이군요. 엄밀히 말하면. 예, 지역 상품권으로 나눠주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시장의 답변, 생각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도록 하지요.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요. 과거 사건 12건을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김학의 차관 성접대 사건, 약초 너거리, 삼례나라 슈퍼 사건,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쭉 보이는데요. 오늘 이 중에 2건을 탐정 손수호에서 깊이 들여다보지요. 그리고 권영철의 와이뉴스에서는 앞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북한에서 오는 김여정, 평창에 무엇을 가져오는가. 막전막후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성남시가 얻은 불로소득 1822억 원을 시민들에게 배당하겠다. 이재명 시장이 또다시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습니다. 판교 신도시에 있는 대장동의 택지를 공영 개발해서요. 1822억 원 수익을 낸 건데 이 돈을 시민들한테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형태로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1인당 한 18만 원이 됩니다. 그러자 성남시의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포퓰리즘이다. 선심성 공약을 또 무리하게 내놓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 시민이 아니더라도 함께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죠. 이재명 성남시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아니 또 뭘 내놓으셨네요? 원래 끊임없이 뭘 해야 되잖아요. 네. 일단 800억 원 얘기하기 전에 네. 어제 그 성남시청 사진 한 장이 화제였어요. 네. 지난 사진? 3년 9개월 동안 시청 광장에 네네. 세월호기가 걸려 있었는데 네. 어제 바꾸셨다면서요? 네, 제가 참 뭔 일이든지 시작하기는 쉬운데 예. 끝내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예. 참 끝을 잘 내야 되는데 3년도 지났고 유족들 장리도 다 치렀는데 제가 잠깐 문재인 정부 취임한 후에 시작한 후에 그걸 내리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반발이 많았습니다. 너무 섭섭하다 그랬는데 이제 평창 올림픽기하고 한반도기로 교체하는 게 적당한 것 같아서 어제 했는데 올림픽기와 한반도기로 교체를 하셨어요. 네, 어제.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적당한 시기,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4년 가까이 되고 해서 그래서 잘 정리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가슴 아프긴 해요. 그래도 기억은 해놔야죠. 네. 평창올림픽 두고 이게 평화올림픽이냐 평양올림픽이냐 이런 정치권의 논쟁도 있었고요. 또 한반도기 들고 입장하는 문제.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 사실 이런 잡음들이 준비하는 기간 내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워낙 한반도 상황이 대립 갈등 중심으로 가다가 이제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이 모멘텀 아니겠어요? 이제 이 상황이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결 갈등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보던 소위 가짜 보수 세력들, 안보 악용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평화 체제로 전환되는 것 자체가 매우 불안할 테고 이제 거기서 정치적 이익을 더 얻을 수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겠죠. 그래서 고춧가루 뿌리고 싶은 심정일 수 있는데 고춧가루. 네, 저는 그렇다고 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북한 참가하라고 자기가 주장했다가 이번에는 북한 참여하는 것 자체를 무슨 문제를 삼기도 하고요. 북한 참여 자체 문제는 아니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이야, 단일팀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한 거다. 단일팀도 마찬가지죠. 북한에 대해서 같이 하자고 얘기하는 게 단일팀일 수도 있고 초청일 수도 있고 공연일 수도 있고 있는 건데 자기 방식만 옳고 다른 방식은 싫다고 핑계를 댄 거죠. 그렇게 보세요. 불안해서 그러는 것이다. 마찬가지고요. 평양 올림픽이라고 해서 이걸 색깔 논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유한국당한테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국민을 거짓 정보로 잘못된 정보로 선동해서 왜곡하던 시대는 지났다. 그 선동이 통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정보들을 가지고 국민들은 판단하고 정치 권력을 무너뜨릴 정도로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대단한 국민인데 거기다 대고 그야말로 자기들이 할 때는 정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부정이고 이런 식으로 왜곡하고 또 그야말로 우리가 평화체제로 가야 되잖아요. 이 대결체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실과 불이익이 발생합니까? 물론이죠.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국민들에게 속여서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회방을 놓겠다, 방해를 하겠다, 망가뜨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또 역시 책임을 지는 이유가 될 겁니다. 그러지 말아야 돼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 정쟁에 이용하면 안 된다. 근데 사실은 이 평창 올림픽 시작하기 전 작년까지만 해도 상황이 워낙 위중했던 건 사실 아닙니까? 북한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계속 위협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이 평화 무드를 진짜 평화 무드인가 의심하는 국민들도 사실 꽤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확신하세요? 바로 그거죠. 평화 모드로 가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의심되는 상태라면 평화 모드로 가도록 만들고 협조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거 가짜니까 가짜로 확정시키고 과거의 그 대결과 서로 위협하고 전쟁의 그야말로 위기를 겪는 상태로 되돌릴 필요는 없잖아요. 노력해야죠. 옆집에서 싸우다가 악수하러 나왔어요. 그 의심해가지고 너 작전으로 그러는 거지라고 손을 탁 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악수 해보고 또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악수를 하다 끌어당기기도 하고 우리 쪽으로. 그럼요. 악수하는 시간 그 과정만이라도 일단은 알겠습니다. 평화적이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주시겠다는 말씀. 자, 깃발 얘기 먼저 해봤고요. 1,800억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 대장동을 개발하면서 생긴 소득 1,800여억 원을 시민들에게 배당하겠다. 오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이거는 원래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정치 세력들이 부정부패로 그 속된 말로 독식하려던 특혜 사업이었어요. 그걸 제가 시장이 되면서 빼앗은 거죠. 시민들에게 원래 제자리를 되돌리는 거고 이건 판교 개발 이익이 아니고 판교 옆에 있는 새로운 대지입니다. 거기서 5,500억이 생겼고요. 이거를 저희가 전부 배당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900억 원은 뭐 터널이라든지 도로를 뚫는 기반 시설로 쓰고 있고요. 또 나머지 2,700억 가량은 본시가지, 옛날 성남시의 본시가지에 저희가 공원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도 이제 1,800억 정도가 남는데 원래는 이걸 임대 아파트를 지을 구상도 저희가 했죠. 했는데 이걸 저희가 작년 8월 정도에 그 임대 아파트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왜 임대 아파트 아니라고? 다른 지역들의 임대 아파트를 저희가 수천 세대를 짓기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땅으로 원래 받을 계획이었는데 1,800억 상당의 임대 아파트 부지를 받을 생각이었는데 그걸 받아놓으면 또 수백억 원의 부채를 지면서 아파트를 지어야 됩니다. 건설을 해야 된다. 또 관리 비용이 계속 그래서 바꾸신 거군요. 사실은 제가 작년에 바뀐 겁니다. 이미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어요.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거기 임대 아파트 조성 계획 원래 있었지 않았느냐. 사실은 임대 아파트를 거기다 조성을 하면은 이거는 장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얻게 되는데 지금 18만 원씩 나눠주는 거는 일회성으로 끝나버린다. 1인한테 18만 원이 무슨 그런 큰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반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고 하고요. 또 정치를 잘하면 자다가도 날벼락이 아니라 떡이 생길 수가 있다. 잘못하면 자다가 날벼락 맞는다. 이런 걸 배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이미 5,500억이라고 하는 특정 정치 세력이 독식할 특혜를 회수했다는 건 중요하고요. 그중에서 3분의 2가량은 이미 기반시설 비용으로 쓰고 있어요. 전 시민의 혜택이 되는 장기시설로. 그중에 일부 3분의 1 정도는 국민들이 직접 혜택도 좀 보자. 우리 시민들이. 임대아파트는 이미 충분하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신 거고. 다른 예를 들면 상대원, 신흥동, 뭐 야탑동 등이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나누어 써도 되겠다. 현금으로. 그중에 일부죠. 그리고 일부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공원도 만들자 이런 얘기하는 환경단체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돈으로 공원 만들어서 좀 오랫동안 누리자 이런 주장을 지금 환경단체에서 해요. 원래 이 공원 얘기는 저도 같이 했던 얘기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2,700억을 들여서 공원 만들고 있어요. 그 정도면 공원 만들고 있는데 다 공원 만들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그 주장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의견이고요. 근데 너무 공원 사업에 100% 다 쓸 일은 아니라는 거죠. 쓸 일은 아니다. 그중에 일부 절반은 이미 공원 사업에 썼는데 2,700억으로 지금 토지 매입하고 있거든요. 도심에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비싼 대지를 매입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청취자 문자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조금 보자면 허선님은 성남 부럽습니다. 장만고님 찬성합니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박상호님은 시장님 이번에는 과한 것 같아요. 이런 문자도 이번에는 과하다. 18만 원 그거 줘가지고 그거 갖고 뭐 하느냐.
라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시의원 중에도 이런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수정구, 중원구 이런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연체액만 지금 1,700억이고 은행 이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드는 금액도 6천억이 넘게 든다. 2020년에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들여야 할 그 공원 비용이 4,600억 원인데 지금 그걸 모아놓을 생각을 안 하고 800억 원을 당장 써버리자? 이건 너무 근시안적이다. 이게 시의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 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인데요. 이 자유한국당이 이 5,500억 우리 성남시가 환수 못하게 엄청나게 방해했습니다. 그리고요. 은행동 6천억 얘기는 자기들이 이미 6,270억 이미 썼어요. 그게 지방 재정 파탄의 원인이었습니다. 딴 데 썼다고요? 자기들이 6,270억을 썼다니까요. 본인들이? 그런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해요, 자꾸. 그게 무슨. 기금 얘기도 그렇고, 기금 얘기는 재개발에 필요한 기금은 저희가 충분히 다 확보하고 있어요. 6,200억 원을 썼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자기들이 은행 이동 재개발 사업이라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6,270억을 써서 성남시 재정이 파탄난 겁니다. 그런데 뭐 희한한 소리를 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 부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거예요. 막 해보는 거죠. 막 해보는. 아니 근데 이런 얘기하면 사실은 이런 주장하면은 포퓰리즘이라는 얘기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특히 선거 앞둔 포퓰리즘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하고 시민들에게 지지를 받는다. 이게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구조인데 시민들이 이익을 보도록 특정 정치 세력이 불로소득할 특혜를 환수한 거 잘했잖아요. 그중에 일부는 기반시설 확보하고 있어요. 도로, 터널 만들고 있어요. 그중에 일부는 공원 2,700대에서 만들고 있어요. 나머지 일부는 임대 아파트를 지을까 시민에게 배당할까 고민하다가 임대 아파트는 다른 데 많이 지으니 시민에게 배당을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왜 시민들한테 주느냐라고 하면 그 자체가 옳지 않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걸 포퓰리즘이라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요, 전해철 의원이요.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의원이 경선 도전하는 분 아닙니까? 이분도 경기도지사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재명 성남시장의 정책은 실행할 땐 너무 많은 갈등이 생긴다. 찬반 논란 없이 진행되는 게 없다. 차라리 경기지사 말고 당에 와서 역할을 하셔라. 그러셨더라고요. 왜 웃으세요? 뭐 좋은 의견이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저는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시민들이 원하고 해야 될 일인데 누군가가 부당하게 발목을 잡으면 갈등이 생기고 시끄럽더라도 해야 된다는 사람이죠. 갈등이 생기면 생겨야 된다? 아니 갈등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그건 예수님이 기적으로 하시는 일이고요. 세상의 정치 집단들이 하는 일은 모두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없이 하는 건 정치가 할 필요 없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갈등 안 만들고 잘 설득해 가면서 잡음 아니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소방관이 불 끄러 가는데 누가 불 끄면 칭찬받을까봐 발목을 잡아요, 부당하게. 그러면 그거 발목 잡는, 너 잡으니까, 그래, 불 끄지 말고, 우리 이렇게 잘 지내자 해야 됩니까? 집어 차고라도 가서 불을 꺼야 됩니까? 이 비유가 딱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성남시의 자유한국당은요. 발목 잡기, 무조건 반대, 부결, 삭감 전문당이에요. 찬성해서 한 일이 없어요. 기업 유치도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기들이 찬성했던 백현 유원지 개발도 마지막 단계에서 틀어가지고 2년 동안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를 반대한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갈등이 당연한 상황이다. 성남시는 그걸 이해해달라 그 말씀이세요. 정치에서 갈등이 없이 하겠다는 것은요. 자기가 신이 되겠다는 얘기 비슷한 겁니다. 예수님이 되겠다는 아니 얘기다?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반대하면 그래 반대합니까? 안 하지 뭐.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갈등을 감수하고라도 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신념이니까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당에 와서 그렇게 계속 하려고 하죠. 당에 와서 역할을 해달라.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제가 민주당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당이란 당원이 중심이고요. 일선의 당원들이 당에 예를 들면 신뢰를 제고하는 일을 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죠. 당 안에서 높은 자리를 한다는 게 기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촛불 국민에서 가장 민주당의 신뢰를 높였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에 꼭 들어가서 직책을 맡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당원이에요 이미. 당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죠. 안에 있어요. 당 안에 이미. 이재명 시장. 더 안에 들어오라는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당직까지 맡아주시라 저는 변방에 있는 걸로 만족합니다. 변방에. 공식 출마 선언은 언제 하세요? 경기지사.
이게 시장의 일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저는 계속 정책 만들고 올해 사업 기획하고 하는데요. 1시간이 100만 시간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100만 명이니까. 예, 예. 네, 마지막 순간까지 시장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정책은 개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내일이 개막식이에요, 올림픽. 그렇네요. 가신다면서요? 저는 경기를 보러 갑니다. 뭐 보러 가세요? 아이스하키. 네. 화재 만발 아이스하키 그거예요? 남자 팀 경기. 이럴 줄 알았으면 여자 팀 경기를 예매할 걸 약간 좀 잘못한 것 같긴 한데. 한참 전에 예매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작년에 했으니까요. 작년에. 네, 또 그거 끝나고 바로 또 스키 점프를. 와, 스키 점프까지. 추워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스키 춥다고 그래서. 점프 할 줄 아세요? 네? 아니요. 제가 물어놓고도 황당하네요.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잘 보고 오시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부럽습니다. 스키 점프와 남자 아이스하키 단일 팀은 아니군요. 하키 팀까지 구경하러 가시는 손수호 변호사. 설렙니다. 예, 내일입니다, 여러분, 개막식. 이런 설레는 분위기에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사건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사건. 네. 이틀 전이었죠.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주목을 받지는 못했어요. 법무부에 있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12건을 선정하고 사전조사를 권고했습니다. 그렇죠. 과거의 인권 침해나 검찰권을 남용한 의혹이 있는 사건들을 추려서 다시 조사하겠다 이런 거죠? 네. 검찰의 어떤 역사에 대한 반성 또 새로운 출발을 목적으로 한 것인데 이 12건 사건의 기초자료를 수집해 보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를 토대로 그중에서 본격적으로 조사할 사건을 고르겠다. 그 후에 제대로 진상규명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게 들어갈까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어떤 게 정해졌어요? 사실 이 사건들 이름만 들어도 우리나라 현대사가 한번 쫙 다 훑어질 것 같습니다. 우선 인권 침해와 검찰권 남용 관련된 사건이 세 가지인데요. 김근태 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또 저희 코너도 한번 다뤘죠. 형제복지원 사건까지 있고요. 또 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됐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었던 것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PD수첩 사건, 또 삼리의 나라슈퍼 사건, 또 약촌오거리 사건입니다. 그래요. 네, 그뿐만이 아니고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 또 유성기업의 노조 파괴 사건, 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도 유우성씨 있었죠. 사건. 그렇습니다. 또 신한금융 관련 사건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까지 12건입니다. 이렇게 다 큰 사건이에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한 사건들인데 오늘 이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사건 두 가지를 꼽아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는요. 삼리의 나라슈퍼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약촌오거리 사건입니다. 삼리의 나라슈퍼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어떻게 두 가지를 이렇게 고르셨어요? 사실 이 두 사건이 전개 과정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또 생각하고 반성해야 될 그런 그 내용도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요. 이 두 사건을 묶어서 살펴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반복됐는지 따져보고 싶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죠. 어떤 것부터 볼까요? 두 사건이 1년 시차를 두고 발생했거든요. 먼저 발생한 게 바로 삼리의 나라슈퍼 사건인데요. 나라슈퍼. 99년이었습니다. 1999년 전북 완주군에 있는 삼리의 읍에 나라슈퍼라는 곳에서 이제 3인조 강도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슈퍼 이름이 나라슈퍼예요. 네,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에 3인조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아주 작은 그런 가게예요. 맞아요. 네. 잠자고 있던 부부 또 70대 할머니 3명을 테이프로 묶고 금품을 훔쳐갔는데요. 이때 할머니의 코와 입을 함께 막는 바람에 할머니가 질식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경찰이 9일 만에 법인을 잡았다고 발표했는데 놀랍게도 동네에 살던 지적장애를 가진 소년들이 범인으로 체포됐습니다.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이 됐어요. 징역 3년부터 6년까지 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진범이 따로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 처음부터 좀 이상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현장에서 묶여 있었던 피해자 부부죠. 이 부부가 범인들의 말투를 내가 기억한다. 그런데 이 소년들은 범인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쟤네들 아니에요. 말투가 달라요라고 했는데 묵살당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소년들이 이제 이미 자백했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간 건데요. 또 현장 검증 과정에서도 제대로 재현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때 형사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했을 뿐인데 그래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어요. 자백을 했다. 이제 이게 아주 결정적이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확정된 바로 다음 날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가 부산지검으로 들어옵니다. 진범의 첩보가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 부산지검이요. 이 진범으로 지목된 사람 3명을 검거했어요. 체포하고 그다음에 자백까지 받은 다음에 전주지검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전주지검이 어찌된 영문인지 이 3명이 자백을 번복했다라고 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나중에 이걸 들어보니까 이 3명이 진술한 정황이 사건 내용과 굉장히 일치했고 또 작물로 팔아넘긴 것들도 동일했거든요. 진범들. 알고 보니 진범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찌된 영문인이 다 이게 묵살이 됐고요. 결국은 누명을 쓴 지적장애 소년들이 형을 다 마친 다음에야 출소할 수 있었죠. 이해가 안 되는 일이네요. 이 사건은 이대로 끝난 게 아니었죠. 네. 공소시효는 안타깝게도 2009년에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옥살이를 다 마친 이 지적장애 소년들이 결국은 다 살았어요. 끝까지. 네, 그렇죠. 2015년에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면서 재심을 청구하고요. 그렇죠. 경남에 사는 이모 씨가 나를 포함해서 3명이 진범이다라고 실토합니다. 맞아요. 결국 재심이 열렸고요. 2016년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됩니다. 확정됐습니다. 아까 그 진범 셋이니까 진범이 맞았던 거죠. 그렇죠. 맞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지적장애인이 이제 자백을 했다 해가지고 형을 살고 있고 그 상황에서 진범이 나왔다라고 하면 일이 꼬이잖아요. 수사한 사람들은 뭐가 되고 재판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덮고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의심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그걸 밝혀야 되겠죠. 현재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진범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왜 가서 그렇게 사람을 죽였답니까? 네, 당시에 이제 자신과 또 지인 2명을 포함한 그 3명이 진범인데 익산까지 갔다가 이제 지인들과 함께 익산에서 가까운 삼례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당시 상황을 되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전주지검에서 수사받을 때 다 사실대로 실토했다. 그런데 자백을 했다. 네, 검찰 수사관이 당신이 범행을 했어도 그 범행 장소가 다른 곳일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범인이 와서 제가 범인이에요라고 자백을 하는데 다시 생각해봐.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되는 거. 수사를 잘못하고 억울한 사람한테 이제 유죄 판결을 선고되도록 했다는 그런 그 책임이 돌아올 것을 우려해서 이렇게 진범을 숨겨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의심할 만하죠, 상황이. 그렇습니다. 당시에 나이도 어렸고 또 죄값도 받지 않았다는 생각에 그냥 넘어갔는데 그때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 마음의 짐이 너무 컸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 삼례 나라 슈퍼 사건입니다. 나라. 그러면 약촌오거리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0년이었습니다. 전북 익산시에 있는 약촌오거리에서요. 택시기사가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서 살해됩니다. 3일 만에 범인을 잡았어요. 여기도 빨리 잡았어요, 범인을. 3일 만에. 근데 인근 다방에서 학교도 안 다니면서 배달 일을 하던 16살 최모 군을 범인이라고 지목하고 검거했는데요. 원래는 이 최모 군이 범행 현장에서 범인이 도망가는 걸 목격했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목격자자 신고자였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용의자로 바뀐 거죠. 그렇죠.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고요. 항소심에서 10년형으로 감형됐지만 상고를 포기해서 결국 징역 1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건도 진범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수사 과정에서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형사들이 이 최 군을 체포했죠. 체포해서 어디로 갔을까요? 이게 어디였던가요? 여관방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맞죠? 원래 체포하면 경찰서로 가서 정상적인 그런 그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관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가둬놓고 때렸습니다. 결국은 허위 자백을 강요한 건데요. 그렇죠. 뭐 조서 기재 내용 등등을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일부러 다 결과를 짜맞춰 놓고 자백만 얻어내기 위해서 폭행 등 가혹행위 한 거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꽤 많았습니다. 어떤 것들이요? 조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고요.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있었고 또 경찰이 확보했다고 주장한 범행 도구 또 최 군의 옷 등에서
이 사망한 택시기사의 혈흔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망한 택시기사가 피를 흘리면서 사망을 했는데 네. 뭐가 흔적이 없는 거예요. 옷에도 안 나오고 범행 도구라고 제시한 곳에도 없고. 근데 물증이 이렇게 하나도 없는데도 자백만으로도 이렇게 됐어요. 원칙적으로는 자백만으로는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없는데요. 하지만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보강 증거가 있으면 되는데 그 보강 증거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폭이 넓고 또 인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제 좀 수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그렇게 수사를 했고 사실 검찰도 그걸 보고도 여기서 기소를 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했다?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2003년에 군산경찰서에 진짜 범인이 있다는 첩보가 들어옵니다. 여기도 첩보가 입수됐군요. 비슷하죠. 그리고 역시 진범으로 볼 수 있는 김모 씨가 검거됐습니다. 이번엔 어땠습니까? 심지어 이번에도 자백을 했고요. 또 그뿐만 아니고요. 사건 당일에 이 김 씨를 숨겨줬던 친구 역시 자백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진술 내용도 최군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실제 사실에 가까웠거든요. 그러면 바로 구속하고 이거 진범 밝혀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랬어야 되는데 이 결과 역시 똑같습니다. 검찰이 이 김 씨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이 김 씨가 자백을 번복합니다. 이번에도 다시 생각해봐. 그거 당신 범인 아닐 수도 있어.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수사가 이제 유야무야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고 이제 9년 7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최군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결국 결과도 비슷합니다. 이제 2016년에 재심에서 이 최군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됐고요. 결국 16년 만에 누명을 벗은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바로 그날 과거에 진범으로 지목되었던 김 씨가 체포되고요.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했고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작년에 이제 항소심 판결까지 나왔는데요. 징역 15년형이 선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더 기가 막힌 건. 네, 그렇죠. 왜 억울한 사람들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밀어붙였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손수호 탐정이 얘기하고 싶은 것 뭡니까? 약자인 게 죄였습니다. 첫 번째, 약자인 게 죄였다. 이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들의 죄가요. 사실 약자라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삼리의 나라수표 사건부터 보면은요. 꽤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범인으로 지목된 거잖아요. 그러게요. 제대로 저항할 능력이 없었어요. 대응할 능력이 없었어요. 심지어 그중에 한 아이는요. 엄마 역시 장애를 갖고 있었는데 엄마가 현실이 너무 괴로운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하고 종이에다 약 이름을 써서 아이에게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목숨 끊을 약 이거 사오라고 심부름 시켰어요. 아이는 뭔지도 모르고 사왔죠. 그리고 그 약을 먹은 엄마가 입에 거품 물고 죽어가는데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저 입에 거품 닦아줬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꼭 껴안은 상태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나중에 변호사가 이제 변호하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 라고 물었더니 마지막으로 엄마 품에 안겨서 잠들었던 그때 그 순간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아이들을 강도살인으로 몰아간 거거든요. 사실 지적장애 소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폭행과 강압으로 누명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이 사연 듣고 나니까 더 마음이 아프네요. 약촌너구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학교도 안 다녔고 다방에서 일하던 16살 소년이었어요. 학교 안 다녔던 게 가정이 어려워서 안 다닌 거 아닐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요건들이 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명을 써도 어떻게 대항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도와줄 사람들,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부모가 힘이 있었거나 돈이 있었거나 이랬으면은 그렇게 억울한 옥살이를 장기간 동안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맞네요. 약자인 게 죄였다.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뭡니까? 그래도 약자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와준 사람들 누굽니까? 일단 이 두 사건이 정말 어렵게도 재심까지 가서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박준영 변호사.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도 이제 밀리는 참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큰일을 했는데 이건 정말 같은 변호사 입장에서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박준영 변호사를 제가 알거든요. 근데 이분이 막 심각하고 무겁고 이런 분이 아니고 굉장히 유쾌하고 맞아요. 긍정적인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어려운 사건들을 돈도 없이 어렵게 꾸려나갔던 게 아닐까 끝까지. 이건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일을 한 겁니다. 또 삼례 나라 슈퍼 사건에서는요. 피해를 입은 사망한 할머니의 유족들이 이 진범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줬어요. 그래요. 이게 진범으로 지목된 소년들이 사실은 진범이 아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소년들이. 아까 그분이요. 그 말투가 얘네들 아니에요 했던 그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던 거는 이제 숨지지 않은 그 부부가 했던 말이고 이거 그렇죠. 그 유족들이 이제 말하면서 이거 진범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면서 구명 활동을 벌여줬고요. 또 나중에는요. 심지어 진범이 직접 나서서 내가 범인입니다. 내가 범인입니다. 저 사람들은 억울합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결국 검찰이나 법원이 먼저 나서서 누명을 벗겨준 건 아니란 얘기죠. 이 담당했던 사람들은 정말 창피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제
진상조사하고 한 다음에 결국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들도 필요한 건데 이미 또 시간이 상당 부분 지나서요. 네. 그러네요. 약촌오거리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도왔습니까, 거기? 당시에 그 황상만 전 형사 반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예. 사실 검찰에서도 끝났고 법원에서도 끝났는데 이걸 다시 손댄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기 동료들이 했던 사건인데. 다. 그렇습니다. 이게 주변에서도 손가락질을 받았다고 하는데. 바보 소리 들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힘을 내서 수사를 계속했고요. 예. 결국은 그 결과 진범의 자백 또 주변 사람들의 진술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 과정에서 좌천당해서 지구대에서 퇴직을 했고요. 또 그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뇌경색까지 왔다고 하는데 아이고. 당시에는 그 수사다가 결국은 빛을 발하지 못했죠. 하지만 재심을 통해서 이 최군이 무죄 판결을 받고 또 진범을 다시 검거하고 처벌받도록 하는데 당시에 황 전 반장이 확보해 놓은 자료들이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랬겠네요. 그렇겠네요. 예,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다. 의인들이 있었다. 세 번째 포인트로 가죠. 끝까지 사과는 없었다. 정말 없었어요? 네, 약촌오거리 사건 재심 판결에서 법원이 이제 그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요. 예.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충분한 숙고가 필요했었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했지만 판결문을 통한 그런 구체적인 사과라든지 이런 것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16년간 최군이 겪었을 고통과 뭐 어떤 그 괴로움에 대한 공감이나 배려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 굉장히 좀 아쉬웠죠. 그러네. 그리고 또 처음에 잘못된 수사를 했던 그 경찰이 재심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후에 안타깝게도 며칠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래요. 네, 굉장히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게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안타깝지만 그 사과는 직접적인 없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항상 그렇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희한하게 항상 그래요. 네, 그렇죠. 또 이 두 사건에서 누명을 썼던 피해자들이요. 재심을 청구하면서 큰 걸 바라는 게 아니다. 사과 한마디,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듣고 싶다라고 진정성이 담긴.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또 당시 사건 수사했던 경찰은 지금 잘 기억 안 난다, 잘 모르겠다라고 대응하고 있고요. 또 진범 풀어줬던 검사. 지금 변호사 활동 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 주세요. 그때가 담당했던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느냐 질문 주시는데. 사과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잘 살고 있네요. 이 사건에 대한 언급 자체를 피하고 있는데 글쎄요. 안타깝습니다. 이제 다시 조사를 한다니까 정말 정확하게 진상이 조사가 되고 뭔가 적절한 배상도 있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손소탐정의 오늘 한마디. 그래도 달라지고 있다. 달라지고는 있어요. 뭐가요? 네, 작년 8월이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의 과거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네, 검찰총장으로서는 최초죠. 예. 그중에 언급했던 사건이 바로 오늘 약촌오거리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삼례 나라주퍼 사건 당시에 배석 판사가 재판부가 3명인데 재판장 옆에 있는 판사가 배석 판사입니다. 그중에 한 명이 바로 민주당 박범계 의원입니다. 박범계 의원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이제 나오고 확정되자 피해자들을 초청해서 초대해서 사과했습니다. 피해자들은요, 이렇게 사과를 한 박 의원에게 오히려 고맙다고 말을 했는데요. 또 최근에 이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억울한 피고인들에게 억울한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 또 회복 정도의 좀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분위기 많이 바뀌고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1차 조사 대상 사건들을 선정했는데 계속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또 1차 조사 결과 본격적인 조사로 이어지는 것들은 몇 건이 될지 모릅니다. 또 그 결과 어떤 성과가 나올지 진상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이것도 아직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인내심 잃지 않고 집중력 잃지 않고 따라가 주는 거. 이거 중요하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탐정. 송인재 님이요. 손수호 변호사 스키 점프 연습해서 좀 해주세요. 네. 마무리는 재미있게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날 정도입니다. 박상우님, 탐정 손수호 듣고 문자 주셨고요. 우리가 국민이 다 똑똑해야 됩니다. 박태철님도 문자 주셨고, 아니 이렇게 재심이라도 받은 분들은 그래도 억울함이 좀 덜할 텐데 이렇게 억울하게 옥살이하다가 그냥 감옥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다 어떡하느냐. 송점희님 같은 분들 문자 주고 계십니다.
이재명 시장의 정책 들으시고는 1706님 18만 원 결코 적은 돈 아니죠. 찬성합니다. 하셨고요. 반면에 박현님은 성남시 주차 문제 심각한데 그쪽으로 좀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주신 분도 계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의 의견 고맙습니다. 권영철 선임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까 손수호 변호사는 스키 점프랑 남자 아이스하키 팀 경기 예약해놨대요. 네. 가십니까 평창?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못 가겠습니다. 돈도 없고 숙소가 좀 비싸다 뭐 이런 얘기는 네, 숙소를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하던데. 열차표가 지금 이미 없습니다. 매진된. 당일치기로 차로 갔다 오면 안 돼요 그러면? 차길이 엄청 막힐 겁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세요. 근데 어쨌건 지금 평창 올림픽의 분위기는 뜨고 있습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예, 이제 가야죠 여러분. 가야 됩니다. 우리가 잔치 치르는 건데 우리가 가야죠. 예, 다들 그런 분위기들입니다 지금. 그 분위기가 고조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김여정. 네. 김여정이 오기로 했다는 이 뉴스가 하나 더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그 얘기 하신다면서요. 예, 지금 이제 오늘부터 경기가 시작이 되죠. 잠시 뒤부터 경기가 열리는데. 컬링부터 시작합니다. 9시. 예, 그리고 스키 점프가 또 예선 경기가 있고 한데. 이 각국 선수들의 메달 경쟁도 관심거리지만은 북한의 헌법상 국가 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부부장까지 대표단에 포함되면서 남북 대화에도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백두혈통 김여정 어떤 카드 들고 올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일단 김여정 부부장의 방문이 어떤 의미일까? 아까 행간에서 우리가 좀 다루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게 2000년 6월 15일 1차 남북 정상회담, 2007년 10월 4일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에 범가는 수준의 남북 간 만남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헌법상 국가 수반 그리고 백두혈통 김여정 부부장의 방문은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대표단임에 틀림이 없죠. 맞습니다. 정부도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김여정이 단순히 올림픽만 위해서 방남을 하겠냐. 단순한 올림픽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개막식 보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오겠느냐. 예, 축하사절 그건 아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말로 기대를 나타냈는데요. 환경과 조건만 성숙되면 뭐든 할 수 있다는 표현을 사람을 가지고 하는 것 같다. 이 정도면은 과감하게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평가를 이게 아까 김성환의 행간이었습니다. 메신저 자체가 메시지다. 바로 그 말씀을 지금 권영철 선생님 똑같이 하시네요. 자, 그럼 어떤 카드를 들고 올까? 이게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카드에 세 개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신뢰할 만한 메신저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는 친서를 가져올 가능성이 클 것이고요. 또 친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관심사인데 이번 올림픽 축하 사설단 방남을 계기로 남북 간 새로운 대화의 계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창 후에 남북 정상회담,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도 가능하겠는가. 사실은 이것도 큰 관심사잖아요. 이미 당국 간 회담은 거기까지 와 있잖아요. 직전까지 와 있죠. 통상 차관 회담 장관급 회담까지만 왔다 갔다 했는데 이미 최고 수위기까지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 그리고 정부 고위 당국자는 되건 안 되건 자꾸 시도를 해야 한다. 남북 간 무언가가 이어진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그러죠.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신년사를 계기로 지금 남북 간 물꼬가 트인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 이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남의 형식도 관심이에요. 그렇죠. 만남의 형식도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김영남 위원장이 북한의 헌법상 국가 수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격에 맞출 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김영남 위원장이 형식상 대표성을 띈다면은 김여정 부부장은 내용을 채워줄 카드로 보이죠. 그렇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방문 사실을 밝히면서 김 위원장의 방문은 남북관계 개선과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북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북한이 진지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였다고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의 방문 사실이 공개된 뒤에는 특히 김여정 제1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으로서 노동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에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의미를 상당히 더 크게 부여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위급 대표단이 남쪽에 머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에 소홀하지 않겠다. 이건 사실 하나마나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청와대가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걸 겁니다. 그래요. 백두혈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백두혈통. 네. 이 백두혈통이 방문한 적이 있었던가요? 없었습니다. 없죠.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2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지만은 다 평양이었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답방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심사였지만 끝내 없었던 거예요. 김정일 위원장이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그렇게 됐죠. 답방은 실현되지 못했고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어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까지 서열 1위 또는 그 직계가 남쪽을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그동안 북한 최고위급의 방문은 1990년 연형묵 총리와 2007년 김영일 총리의 방문이었죠. 그리고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때 당시에 황병섭 군 총정치국장, 최용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대남 담당 비서의 방문도 파격적이었는데 이번에는 헌법상 북한의 국가 수반 그리고 백두혈통 김여정 부부장의 방문은 이런 우리가 기대를 크게 가지는데 북한의 이런 파격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의 그 신년사 일부 잠시 들어보시죠. 북과 남은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정세를 격화시키는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아마 북한 핵실험도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고 남쪽도 북한에 대한 공격이나 무슨 공세적인 발언이나 그런 것도 포함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저는 이제 두 개가 궁금합니다. 두 가지. 하나. 이대로 그냥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남북관계가 어떤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전기가 될 건가. 그러니까 올림픽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올림픽 이후가 궁금하고 또 하나는 김여정의 방문까지의 그 막전막후의 상황. 어떤 사전교감 같은 게 있었던 건가 없었던 건가. 요거부터 답을 좀 주세요. 먼저 사전교감 문제에 있어서 정부 고위 당국자들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사전교감은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몰랐던 거예요. 오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었지만 그렇죠. 발표할 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높을수록 축하 사절 때는 높은 사람이 올수록 좋은 거잖아요. 당연하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온다거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거나 오면 올수록 좋은 건데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여정 부부장의 파격 방문에 대해서 저쪽에서 던진 것이다. 우리가 지정한 건 아니다. 우리 정부가 누구 오라고 지정해서 할 수는 없지 않나. 보내는 쪽에서 선택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건 굉장히 좋은 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어쨌건 요거는 이렇게 정부도 사전 교감이 없었지만은 우상호 의원이 그 얘기 했었잖아요.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오면은 굳이 김여정은 못 오겠냐라고 온다. 했는데 어제 오고 나서 우상호 의원이 저희 시사잡기 출연해서 진짜 깜짝 놀랐다. 이 외교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오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예상을 뛰어넘는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건 판을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의지는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 아까 질문하신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까.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지만 일단 판은 벌어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14년 때도 우리가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이른바 실세 3인방이 방남한 걸 파격으로 봤잖아요. 봤죠. 그런데 끝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못 만났죠. 이번에는 그 파급력이 훨씬 몇 배를 뛰어넘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김여정 방남은 단순한 체육 행사나 올림픽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요. 어쨌건 이후에 어떤 모멘텀을 이어가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여정이 왔다고 이걸로 완전한 변곡점을 그릴 수 있겠냐. 온다는 것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탐색을 위한 시도 또 북쪽의 그런 용의를 볼 때 앞으로의 모멘텀을 기대해도 되지 않겠냐. 좌우간 어렵더라도 끌고 가야 된다. 그런 쪽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Y뉴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시 후에 평창올림픽 우리 선수들의 첫 경기죠. 컬링 경기가 9시에 시작이 됩니다. 마음껏 응원하고 마음껏 즐기는 진짜 축제가 됐으면 좋겠네요. 김현정의 뉴스쇼가 선정한 오늘의 노래 트와이스입니다. 치얼업. 청취자 강유찬님, 제주는 6일째 눈이 너무 많이 옵니다. 김범수님도 제주에 눈이 많이 온다는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정말 며칠째입니까? 오늘 아침에는요, 활주로의 제설 작업 때문에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 제주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는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설 작업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다. 아직 기약이 없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네요.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컬링 경기 여러분 감상하시고요. 저는 개막식이 열리는 내일 돌아오죠. 고맙습니다.